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상민 크리에이터의 개인 사정으로 오늘 매주 금요일 만나는 씬스틸러는 하루 쉬어가고요. 오늘은 대신해서 한 주 동안 이슈의 중심에 선 사건들을 법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따끈따끈하죠.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처분에 대해서 집행정지 신청을 했는데 기각이 됐습니다. 물리적으로도 시간이 좀 오래 걸렸고 아까 김준우 변호사랑 저는 예상을 보기 좋게 빗나갔다. 자, 어떻게 예상하셨고 총평 어떻게 보셨는지 변호사님 노 변호사님 먼저. 뭐 일단 원래 이런 종류의 집행정지 신청은 사실은 받아들여주는 경우가 좀 많아서 네.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때도 그랬었고 네. 또 이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그러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잖아요. 이 상황 네네, 자체가. 네. 그러면 이런 경우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하는 측면을 더 집중적으로 생각해서 인용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뭐 형사적인 판결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내가 봤을 때 한상혁은 문제가 심하다. 이걸 아예 전제를 깔고 그렇기 때문에 뭐 긴급한 이런 집행정지의 신청 자체는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너는 내가 안 되겠다. 이 말을 해준 거잖아요. 네. 네, 되게 적극적으로 판단을 해주셨더라고요. 판사님께서. 네. 이거 저는 그래서 굉장히 말을 조심스럽게 하고 계시네요. 노 변호사님. 저는 우리 신자식 변호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제가 조절하는 겁니다. 네.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 많은 분들이 예상했던 거하고는 반대 방향으로 판사님께서 매우 적극적으로 매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를 하신 판단을 한 거다. 사실은 뭐 이런 판단 내려도 특별히 문제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그렇죠. 네, 양 변호사님. 집행정지라는 게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그런 거지 않습니까? 결론을 내리기 전에 일단 좀 멈춰놓고 이게 뭐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미리부터 그렇게 지금 당사자가 억울하다고 하는데 미리 결론을 다 내려서 그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하는 건 온당하지 않으니까 잠깐 자리를 유지시켜 놓고 재판을 한번 하도록 해보자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었고 그래서 급하게 이렇게 면직할 이유가 있나부터 오히려 좀 논란이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결론을 내기 전이라고 몇 번이나 강조를 드리는 게 이 재판에서 실제 본안 재판 그러니까 정말로 한상혁 위원장에게 면직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한 건 아니에요. 그냥 근데 다 판단했던데. 그래서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하나씩 좀 나눠서 갈게요. 먼저 이 논리는 뭐냐면 원래 집행정지 같은 경우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느냐 그런 긴급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긴급하게 이거 집행정지 그러니까 면직한 거를 좀 잠깐 홀딩을 해야 된다. 근데 이건 인정을 했어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을 했다. 인정을 했어. 네. 근데 이제 그 요건에 보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는 집행정지 허용되지 않는다. 이걸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석을 했고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방통위원장직을 지키고 있는 게 공공복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큰 해가 된다.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왜 방통위원장이 공공복리에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방통위로 돌아가면 공공복리에 큰 위해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공공복리에 어긋난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이유로 공공복리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방송통신위원회라는 데가 뭐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투명성이 보장돼야 하는 데인데 지금 내가 보니까 판사가 보니까 아니 지금 뭐 담당 업무 심사위원장 일부 심사위원까지 재판에 넘겨지고 구속되고 불구속되고 이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 대한 총 책임을 져야 할 한상혁 위원장이 계속해서 자리를 맡게 되면 사회적 신뢰, 공공의 이익이 심각하게 지장이 초래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공공의 이익이 심각하게 침해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신뢰를 떨어뜨린다. 왜냐하면 하고 형사사건을 사실상 본인이 판단한 것 같은 판결한 것 같은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요. 어떤 부분에 이게 왜 신뢰가 떨어진다는 겁니까? 사실 저는 왜 신뢰가 떨어지는지 잘 몰라요. 이거 제가 읽어봐도 왜 신뢰가 떨어지는지는 잘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아. 딴 얘기 계속 하신 것 같고 이게 윤석열 총장 때의
그 판결하고 제가 비교해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이 판단 한번 해보세요. 네. 당시에 어떻게 말했냐면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한 법령의 취지를 몰각하게 할 수 있다. 만약에 이거를 집행정지를 안 해주게 된다면은. 게다가 검찰총장은 검찰 사무를 총괄하고 모든 검사를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다. 그런데 만약에 직무집행정지가 이루어진다면 검찰 사무 전체의 운영과 검찰 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지장과 혼란이 발생할 것이다. 이거였어요. 네, 이제 총장이 부재하면 검찰 전체가 흔들린다. 네, 근데 그러면은 방통위원장은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다가 집어넣어 보면은 뭐 안 맞습니까? 똑같은 말 아닙니까? 똑같은 논리가 될 수 있죠. 네, 그런데 더 제가 좀 궁금하게 생각했던 지적하고 싶었던 거는 당시에 이 윤석열 검찰총장은 본인이 뭘 잘못했기 때문에 징계받는다는 게 확실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집행정지 판결에도 그렇지만 나온 얘기는 결정에 또 나온 얘기는 본인의 것보다도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잘못했다. 구속됐다. 네가 관여 안 한 거 아니냐. 그다음에 네가 방통위원장으로서 뭔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었다. 이걸 지금 이유로 들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 자리에 놔두게 되면 공공본위에 위해가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조금 더 이제 한 번 더 반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설명을 드리면 네, 잘 설명해 주세요. 일단 이번 판사는 이렇게 판단을 미리 내립니다. 판단을 내려요. 방통위 공무원들이 이 TV조선 심사평가에서 이 평가를 잘못했다라고 판단을 해버립니다. 네, 먼저 전제를 까는 거죠. 네, 먼저 판단을 하고 판단을 잘못했는데 방통위원장이면 이렇게 점수를 고치는 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걸 사실을 파악하려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문제가 있는 심사 결과를 가지고 이거 청문 절차 다시 한번 알아보라 불이익을 줬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그렇게 뻔히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를 하려고 했는데 아니 이거를 방통위가 점수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이걸 허위사실이라고 해버려요. 이런 허위사실이 기재된 자료를 오히려 거짓말을 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앞에 시작이 아직 재판이 시작된 거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방통위 공무원들이 정말로 이 TV조선 재승인의 이 점수를 수정했고 이 부분에 문제가 없는 걸 문제 있는 걸로 허위로 고쳤는지를 아직 결론이 안 나는데 이 결정은 그게 맞다. 그건 맞다. 잘못했다. 근데 왜 방통위원장 네가 계속해서 그걸 수정도 안 했고 오히려 잘못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냐. 그러니까 이게 좀 한참 앞서가셨어요. 아니 그래서 지금 형사사건 중이잖아요. 네. 형사사건 중이잖아요. 그 방통위 직원들도 그렇고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이 행정법원 판사님이 형사사건 증거를 볼 수 있습니까? 못 보죠. 못 보고 어떻게 이거를 확정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범죄 사실을 확정을 했어요. 보니까. 유죄 판결 내렸어요. 지금. 네. 형사 인재 기소됐는데 증거 못 보고 어떻게 판단을 하셨죠? 아니, 그게 궁금한데? 네, 이 사건의 사실은 가장 쟁점은 지금 현재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이 언론장악 시도나 이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판단을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예컨대 지금 만약에 대통령이 뭐 면직이나 제가 이렇게 면직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해준 것이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사실은 더 논란이 될 만한 사람을 방통위원장으로 앉히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은 전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한상혁이 방임했고 제대로 네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정확하게 사실관계 파악하려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네가 문제다라고 하면서도 그것보다 더 큰 위험성을 가지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언론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반대 급부적인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한상혁은 유죄니까 너는 이미 직무 정지되는 게 맞아 이런 전제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저는 이게 형사재판으로 그리고 행정재판으로 본안에서 다뤄질 텐데 이거 집행정지에서는 형사재판 증거를 저는 딴 건 다 떠나서 뭐 그걸 고려를 했는지 안 했는지 뭐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뭐 판결문 결정문에 안 나오니까 증거를 냈을 수도 있어요. 상대방 형사재판 증거를 어떻게 내요? 대통령이니까 상대방이 아니 확정되지 안 되지 못 내줘. 형사재판에 그러니까 증거를 낼 수가 없지. 누가 증거를 설령 내더라도 네. 그러니까 형사재판의 증거가 아니라 같은 비슷한 내용을 담은 걸 낼 수는 있죠. 네. 낼 수는 있는데 대통령이. 그게 맞는지 아닌지를
검증할 방법이 없었죠. 그러니까 그렇죠. 월요일 날 형사재판이 시작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네. 형사재판 첫 시작이에요. 네, 한상혁 방통위원장.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까지 나온 거는 공소장만 원래는 나왔을 그렇죠.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이쪽에 그 한상혁 위원장 쪽에서는 사실 증거를 제대로 아직 확인을 못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물론 봤을 가능성도 있지만 근데 한상혁 위원장이 본인에게 불리한 형사 증거를 막 갖다 내면서 나를 집행정지 시켜주세요 할 리는 없고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피신청인 측에서 뭔가 본인들에게 유리한 내지는 형사 기소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것을 냈을 가능성이 있을까? 피신청인이 대통령이에요. 네. 그럼 대통령실에서 형사재판 증거를 행정재판의 증거로 냈을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형사재판의 증거로 포함될 수 있는 자료 중에서 유사한 것들 내지는 같은 건 같은 내용인데 여기도 낼 수 있지만 저기도 낼 수 있는 걸 낼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자료가 나오면 검증 과정이 형사재판의 유죄 판결을 하더라도 그 증거만 바로 믿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 재판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 피신청인이 낸 증거만으로 결론을 내려버렸다는 게 좀 황당하다. 그러니까 거의 유죄 판결을 형사에서 유죄 판결을 내려버리셨어요. 내용을 보면. 사실 이거는요. 뭘 보고 내렸지? 난 그게 궁금한 거예요. 집행정지 사건 원래 이제 집행정지 사건 말씀드리면 다시 말씀드리면 형사재판을 하기 위해서 집행정지를 시키는 건데 이 재판에 따르면 형사재판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거꾸로 뒤집혀 버렸어요. 기소됐다는 것만으로 이미 유죄가 확정된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집행정지 해줄 필요가 없는 거죠.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넌 어차피 유죄가 확실한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오해받을 수 있다. 예. 이거는 그 서울행정법원 제1부 부장판사 강동혁 이름으로 해서 이 언론 그 설명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판결문에 이 설명 자료에 없는 심오한 다른 어떤 근거가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결정문은 입수되는 대로 저희들이 한 번 더 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강동혁 부장판사님은 뭘 보고 거의 형사 유죄 판결을 내리셨는지 그것이 궁금하다. 네. 그리고 뭐 심의 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라는 말씀을 굳이 또 쓰셨잖아요. 공정공개를 강조를 하시면서 이제 아까 노 변호사님도 잠깐 그런 부분을 짚으셨는데 지금 방통위 구성이 안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3명밖에 없고 방통위원 국회에서 임명하라는 사람이 임명이 안 되고 있잖아요. 최민희 의원 지금 아직도 계속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70일 지났어요. 예, 근데 막상 또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또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죠. 수신료, KBS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굳이 거기서 결론을 내리지 않더라도 방통위를 추스려야 될 의무가 방통위원장에게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죠. 근데 너한테 못 맡기겠어 그거. 그럼 방통위는 오히려 한다는 게 공전하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좀 신기한 상황입니다. 네. 예상 못 하셨죠? 저는 사실은 좀 걱정을 했어요. 걱정을.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듯이. 법리 이외의 논리로 걱정을 하셨다는. 근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대법원 2010년 11월 26일자 2010 무 137 결정에 뭐가 나오냐면요.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 사건에서는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할 것인가에 관한 요건이 성립이 됐냐 아니냐만 갖고 따져라. 본안 판단하지 마라. 개발은 이제 긴급한 이 구제의 필요성이 있냐 이것만 따지라는 거예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냐랑. 근데 문제는 그 다음 얘기예요. 다만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의 집행 부정지 원칙에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본안에서 원고가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제로 한 권리보호 수단이라는 점에 비추어서 집행정지 사건 자체에 의하더라도 신청인의 본안 청구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집행정지 요건에 포함시켜라. 이런 판례가 있어요. 이분이 거기에 좀 충실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안 판단을 해버리셨다. 네. 심지어는 형사재판 판단도 한 것처럼 보인다. 유죄. 자, 이번 주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딸 조민 씨 관련돼서 재판 결과가 한 2개 정도가 나왔죠. 먼저 2019년 9월에 세계일보에서 단독 보도하면서 펀드 관련자들 해외 도피 조국 아내 지시 따른 것이란 제목의 보도를 했고 조국 전 장관 부부는 이거는 우리가 그런 지시 한 적이 없다. 네. 해서 정정보도하고 손배 청구 소송 진행 중인데 2심에서도 이 보도는 허위다. 즉 조국 부부가 도피하라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는 판결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정 교수가 그때 코링크피 주가 조작 세력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필리핀으로 동시에 출국한 상황이 있었는데 네. 니네 나가 있어라라고 정경심 교수가 말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간 거다. 이제 이렇게 세계일보에서 단독을 했어요. 단독을 냈는데 결과적으로 그에 대한 증거는 하나도 없다. 오로지 뭐 전화 여러 차례 연락을 한번 시도했던 정도밖에 없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뭐 교사했다고 볼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1,000만 원의 이런 손해배상을 하라고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알려지면서 그때 당시 좀 기억을 한참 되돌려야 되긴 하지만 네. 야 그러면 정경심 교수와 조국 전 장관이 이 코링크 피해와 관련된 어떻게 보면 문제점들을 다 주도한 세력이구나. 그러니까 네. 코링크 피해 운영진들을 나가라 들어와라 해외로 가라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하와이 가 있어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핵심 세력이구나라고 딱 각인시키는 그런 기사였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노민아 선생님 말씀처럼 그 기사의 근거가 제보밖에 없어요. 네, 한 번도 확인을 안 했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확인을 안 했다는 게 가장 핵심이었어요. 제보. 네. 뭐 우리나라 감사원도 유병호 사무총장이 자기 지인의 제보를 받고 권익위원장 감사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보는. 그래서 자 그런데 한편 조민 씨가 고가의 수입차 빨간색 포르쉐를 탄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김세희 등 가로세로 연구소 운영진 허위 사실이긴 한데 명예훼손은 아니다라고 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건 왜 이런 겁니까? 저는 이거는 이심가면 뒤집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이 공인이기 때문에 그 딸에 대한 그런 허위사실 유포를 해도 상관이 없다는 취지를 읽히거든요. 공적 인물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조민 씨도 공적 인물이다. 근데 그 당시에 사실은 조민 씨가 그 당시에 무슨 공적 인물이에요. 아버지가 장관이 되냐 마냐. 그것 때문에 이제 이름이 나오기 시작했던 사람인데 네. 이걸 가지고서 공적 인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결정을 내리게 되면 대한민국 모든 뭐 방송 한 번만 나오더라도 다 공인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아니 그냥 유명인이랑 공적 인물은 좀 구분해야 되죠. 그래서 굳이 공적이라고 쓰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재밌는 게요. 이 사건도 사실은 당시에 그 이거를 보던 가로세로 연구소 운영진이 이것도 제보로 보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보. 빨간색 스포츠카랑 제보 주차장에 서 있는 그 사진을 제보받았다고 해서 보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취재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서 얘기한 세계일보 보도랑 똑같은 구조인 거예요. 네. 확인하지 않고 제보받았다고 단정적으로 보도를 했으니까 그러면 공적 인물이고 뭐고를 떠나서 비방의 목적이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되는데 요건 아니다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색 포르쉐 스포츠카를 탔다. 이게 가치 중립적 진술이라는 거예요. 비방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는 진술이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위선이냐 내로남불이냐 이게 가장 큰 화두였는데 그렇게 검소하고 그렇게 올바른 척하던 그 사람이 어떻게 빨간색 포르쉐를 다른 타고 다니게 하느냐 이게 핵심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보도가 그 당시에 엄청나게 센세이셔널하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치 중립적이에요. 아니 뭐 판사님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그 판사님 판단에 따르면 실제로는 이제 2013년식 아반떼를 탔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2013년 아반떼를 타든 빨간색 포르쉐를 타든 그건 다른 사람들은 그런 걸로 신경 안 써. 라고 판사는 판단한 거예요. 그게 무슨 명예훼손이야. 만약에 그랬다면 그게 그렇게까지 중요한 보도가 아니었어야죠. 그렇죠. 그렇게 문제가 되는 기사가 빨간색 아니었어야죠. 포르쉐 스포츠카고 얼마나 보도가 많이 됐는데요. 그 이후에. 자, 그런데 검찰이 조민 씨를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8월 달이 공소시효가 도과하기 때문에 8월 이전에 기소하겠다. 그리고 정경심 씨 판결문에 공범으로 기재가 돼 있기 때문에 기소하는 건 당연하다. 저는 그게 너무 이상해요. 왜냐하면 다른 입시비리 사건하고 비교해 보더라도 조민 씨의 범죄 관여 정도가 높다 그랬거든요. 뭐 어떻게 특별히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높다는 건지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이런 사건에서 그런 식으로 수사한 사건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수사한 사건이 없어요. 아니 그리고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된다면 사실은 수많은 학생들이 전부 다 뭐 그런 행동을 저질렀던 수많은 학생들이 전부 다 기소가 돼야 되는데 뭐 당장 정유라 씨만 보더라도 기소는 안 됐잖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뭐 한상혁, 조국, 조민 이 두 이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지열, 노영희 두 분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